자, 칠판 누가 주셨어요? 칠판 우리 이제 학원가에 이제 전통이 있죠. 칠판 지우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해요. 예, 무조건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예. 아무튼 자, 그리고 382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자, 여기 우리 국토법 이제 마지막 제도인데요. 자, 요거 제목을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써두세요.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이렇게 불러요. 기반시설 연동제. 그럼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로서 이 개발행위는 기반시설하고 연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동. 자, 연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연동이 뭘까요? 연동. 자, 묶을 연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죠.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개발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반설하고 항상 묶인다 그 얘기죠.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로서 이 기반설 연동제라고 부르고요. 자,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역시 이름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고요. 자, 이 두 개에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것은 둘 다 뭘로 끝나요? 구역으로 끝나요. 구역으로 끝나가지고 이거 용도구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거부터 딱 염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저번 주 용도구역 5개 배웠죠? 개, 도, 시, 수, 입 5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개자가 뭘까요? 개발 제한구역. 자, 그게 재작년에 정답 지문이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꿔갖고. 그래서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도. 무리죠. 또 이거 말씀하시다 혓바닥 막 꼬이고 그래요. 막.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 시가화 조정구역. 수. 수산자원 보호구역. 막 만들어내요. 막 국회의원들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자, 용도구역 이것도 이름 만만치 않은데 자, 이거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는 절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이 두 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좀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구역은 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을 해요. 그럼 좀 전에 허가권자는 누구였을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자, 이 두 개 구역에서는 권한자 물어봤다.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다 지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완전 반대입니다. 두 개가 정반대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 자, 이미 기자 써가지고 기개발지.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곳이다. 그래서 이 주변 같은 데가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 이미 개발이 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요. 근데 거꾸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이요. 그래서 이미 개발 다 된 곳과 새로 개발하는 곳 완전 반대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를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완전 반대 개념이다. 중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반대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5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역시 의의가 제일 중요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의 동그라미.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 밑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이게 의고요. 그럼 의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 한번 봐요. 저희 개발 및 완리 구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기 때문에 기반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냐? 곤란. 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기반서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꾸로 이 기반서를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 얘긴데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라는 거는 줄여버린다 그 얘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줄여버린다 그 얘기인데, 자, 건폐율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즉, 이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은 건축 면적이 줄어든다 그랬죠.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적률이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 용적률을 줄이게 되면 연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 연면적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각층 면적을 다 합친 거.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럼 용적률을 줄이면은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충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충수. 그래서 건물의 입체 크기를 규제해요. 즉,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다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건데, 이거를 강화 줄여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큰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그죠? 큰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다. 그 얘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강남같이 도심이나 부도심, 다른 도심적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도로, 넓은 도로, 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양쪽으로 건물들이 다 지어져 가지고 개발이 다 끝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발이 다 됐어요. 건물 지어갖고. 근데 이런데 다시 또 큰 건물이 들어와요. 막 50층짜리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왔다. 그럼 이런 대형 건물은 당연히 교통 수요를 유발하죠. 교통량이 더 늘어날 건데, 안 그래도 우리 도심이나 부도심은 차 엄청 막히죠. 근데 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와갖고 교통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막히게 되죠. 그리고 이 큰 건물에서 전기, 수도 이런 거 엄청 끌어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건물 지어가지고 기반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도로부터 이미 건물 다 지어진 상태에서 도로를 넓히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반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꾸로 뭐 하는 거냐? 이런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죠?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완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 줄여가지고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그럼 가로 2번 지정권자. 자, 특광시장 군수는 쫙 밑줄. 특광시장 군수. 자, 여자들이 지정권자인데요. 특광시장 군수는 이꼴 누굴까요? 좀 전에 배웠던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곧 지정권자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이런 큰 건물에 허가를 내줘서 기반설이 부족하게 돼도 기반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구나. 자, 이런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허가 내주는 사람, 허가권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곧 지정권자가 되고요. 그럼 특광시장 군수는 주거, 동그라미, 주거. 이게 그냥 읽으면 별로 어감은 안 좋아요. 주거.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저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밑줄. 지정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럼 일단 누가 정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정하는데 대상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업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자, 다시 도시지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하면은 뭐가 있어요? 주, 상, 공, 녹.
녹지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정했어요. 그럼 효과. 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합니다. 용적률만 50% 강화. 그래서 자, 의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건폐율의 강화는 없어요.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합니다. 그럼 50% 강화시킨다 이 말은 50% 줄여버린다 그 얘기죠. 50% 줄여버려요.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50층까지 건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을 50% 강화시켜버렸다. 그러면 이제 50층 못 짓습니다. 자, 용적률 반으로 줄어드니까 몇 층까지밖에는 못 짓게 돼요. 층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25층까지만 건축하세요 함으로써 이런 큰 건물을 못 짓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자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만 최대 50%를 강화시켜버린다.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별표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얘는 10년 동안 무조건 한 문제 이상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핵심 개념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의의가 제일 중요해요. 올해도 의의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 자, 물줄.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된 것. 이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신개발지역, 새로 개발할 것. 서로 완전 반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해 동그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 저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합니다.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한 곳이냐? 필요하다. 자, 요게 키워드. 기반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이 설치하는 거 아니고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설치를 하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다 설치할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고요.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름. 자, 요거 제 첫 주에 우리 공법은 법률 용어들이 가장 생소하고 난해하다고 그랬죠. 그때 예를 든 게 요거였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때 이 부담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자, 부담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부담이라는 것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또 무슨 과목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 부담이 얼굴이 부담스럽다 그런 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공법에서 부담은 의무 부과입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 글자로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말이 이꼴 의무를 부과한다. 자, 이 개념만 알아도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용어에서 딱 나오죠.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 이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역시 밑에 지정권자 봅니다. 그럼 특광시장 군수는 또 짜밀절. 자, 역시 허가권자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정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지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동그라미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3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결론입니다. 행위 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다.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거를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이러면 또 틀려요. 강화되는 곳이 아니고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완화. 그러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의미를 한번 봐요. 자, 일대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전, 녹지를 보존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이런 요 지역들은 개발 목적이라고 그러죠.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바꿔줘요. 자, 녹지를 주상 공업지역 이런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행위 제한이 대폭적으로 완화, 풀어준다 그래요.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야 돼요. 수치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녹지 지역은 건폐율 20%밖에 안 줘요. 그럼 건폐율 20%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건폐율 20%란 네, 건축 면적, 건물의 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프로만 쓸 수 있다. 20%. 나머지 80%는 비워둬야 되죠. 그래서 건폐율 20%만 준다는 것은 건물 크게 못 짓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용적률을 100%만 줘요. 용적률 100. 그럼 용적률 100%라는 것은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딱 몇 배? 한 배밖에는 못 쓴다 그죠? 그거 한 배밖에 못 쓰니까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도 건폐율 20, 용적률 100 찌끔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번에 이 녹지를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으로 바꿨다 그래요.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그러면 녹지를 주거적으로 바꾸니까 건폐율이 3.5배가 더 완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건폐율 70%니까 건물의 면적을 대지 면적의 70%까지 지을 수 있다 그얘기죠. 쓸 수가 있고요. 또 주거지역은 용적률은 500% 줍니다. 그럼 용적률 500%니까 녹지 지역에서 주거적으로 바꿔주면은 용적률은 몇 배가 완화가 된다 그래요? 5배. 대폭 완화돼서 대지 면적의 5배까지 건물 올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녹지를 주거적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행위 제한이 대폭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완화, 풀어준다 그래요. 풀어준 만큼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꼴 뭐 하게 되는 것이냐? 개발하게 되는 곳이다. 딱 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곳인데, 자, 여태까지 녹지로 보전을 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 여기다가 이번에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건물부터 막 다 때려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딱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하는 자, 이 자들이 건물만 짓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다 설치를 해줘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설치를 해라.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는 딱 요 정도 써 있으니까 요 정도 개념만 보는데요. 다시 한번 봐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절대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고요. 두 개가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이미 다 개발이 돼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니까 큰 건물을 못 짓게요.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 근데 구체적으로는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것, 신개발지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다 설치를 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고요. 그럼 우리 기계발지라고 할 때는 용도 지역이 뭐였을까요? 용도 지역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죠. 새로 개발하는 곳은 행위 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라고요? 완화된다 그러죠. 완화되는 지역. 이런데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둘 다 누가 지정해요? 특광, 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토법 끝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역시 저번 주에 우리가 했죠. 저번 주에 다 했고요. 국토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뒤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빠져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법률로 넘어가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예 빠진 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무슨 과목에서 배워요? 공인중개사법 그 과목에서 배우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두 개 법을 이제 첫 번째 과목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잘 공부하시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토지거래허가가 빠졌습니다. 아주 공법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아 죽겠어요. 토지거래허가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내용도 꽤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인데 이제는 재밌는 중개사법 시간에 잘 공부하시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쭉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공법에서 공부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고요. 얘는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발법 6개, 다음 주에 배울 정비법도 6개, 각각 6문제씩 사이좋게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시행해 나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로 시작해서 절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절차법의 성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앞에다가 신자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종전에 없던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신도시 개발.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국토법에서 몇 번 들어봤죠. 이 도시개발 사업도 다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가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오늘만 한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세 가지 있습니다.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럼 그 중에서 국토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시설 사업.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시설 사업의 절차 쭉 봤고요. 근데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국토법에 규정하게 되면 국토법이 너무 커진다 그랬죠.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따로 개발법으로 빼놓은 거예요. 정비 사업은 정비법으로 따로 빼놨어요. 따로 빼놓은 거지. 다 원래 이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국토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다음 주에 배우는 정비법 다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이라고 그래요. 다 근거가 되는 법은 일단 무슨 법이냐? 국토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법의 하위법, 부속법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이 도시개발법.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개념은 신도시개발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의의를 좀 보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여기서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걸 도시개발구역.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자, 요게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개념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뭐를 조성한다고요? 단지 또는 시가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근데 단지나 시가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 택지라는 것은 건물 짓는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개발 사업의 개념, 객관적인 것들 제가 쭉 먼저 설명을 하고요. 교재 볼 테니까 여기 한번 쭉 보세요. 그럼 이제 기존 도시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이 돼요.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들어왔고 기존 도시에서 택지난이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농지 또는 산지, 산 또는 논밭, 자, 이런 논밭, 산 이런 개발 안 된 토지에 자, 여기에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다 뭐였냐? 논이나 밭, 산 이런 것들의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로 개발하죠. 그러면 자, 이런 농지나 산지의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 농지나 산지인 토지를 뭘로 바꾸는 거냐? 택지로 바꾼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건물 짓기 위해서 평지로 바꿔야겠죠. 그럼 산 중턱 잘라내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흙 싹 퍼내가지고 평평하게 평지로 바꿔요. 산 중턱을 잘라내니까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절토한다라고 그러죠. 절토. 그 다음에 여기서 절토한 흙을 논밭 이런 데 쏟아 부어가지고 평지로 역시 바꿉니다. 자, 그거는 땅을 만드는 거니까 성토한다 그래요. 절토, 성토. 또 집안이 울퉁불퉁한 거는 다지는 거죠. 정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해서 일단 농지나 산지를 평지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 절토나 성토나 정지 묶어가지고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형질 변경 공사에서 평지로 바꾸고요.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부터 배치합니다. 특히 도로. 이 도로를 체계적으로 배치하면서 저희 큼직큼직한 도로로 인해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대지가 딱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블럭이라고 그러죠. 큼직큼직한 블럭. 그런데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은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가로구역.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가로구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구역을 한 글자로 줄이면은 가라고 그래요. 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그 가짜가 가로구역을 줄여갖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블럭을 만들고요. 자, 그럼 이 가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가로. 가로 세로 할 때 그 가로가 아니에요. 가로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있는 나무 뭐라 그래요? 다 들어봤네요. 그래서 가로라는 말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를 법률 용어로 가로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필지를 구획을 해요. 땅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지번을 쭉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에서 구획되는 각각의 토지, 자, 요거를 구획되는 땅이다 그래서 획지라고 불러요. 획지, 획지. 그래서 가로구역 할 때 구자, 획지할 때 획자 따가지고 토지의 구획을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이 토지 구획을 정리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나 산지의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를 통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자, 이거를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 끝나면은 딱 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택지. 이 뭐 건물 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택지만 만드는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택지. 자, 이 택지를 분양해가지고 건설회사가 여기다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단지가 되는 거냐? 주택 단지가 된다 그래요. 또 공장 같은 거를 짓게 되면은 산업 단지라고 부르죠. 백화점 같은 게 들어오면 유통단지, 즉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지나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의의를 쓰고 있는데 절대 개발 사업은 뭐를 만드는 거냐? 택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지 건물을 짓고 그런 사업이 아니다. 개념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뭐만 놓고 하는 사업이겠어요? 농지나 산지인 토지를 형질 변경 구획 정리를 통해서 택지로 개발하니까 땅만 놓고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일단 대상이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오직 누구만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 지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개념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를 만든다고요? 택지. 그래서 대상도 뭐만 놓고 하는 사업? 토지.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 지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일단 수용 방식이다. 자, 수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 뺏어버리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자가 싹 뭐 해버리는 거냐?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수용 방식은 그 도시에 집단적인 택지에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이때는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집단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는 수용 방식. 그럼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일단 장점은 신속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싹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내쫓아버리고 사업하니까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는 다 무슨 방식이냐? 수용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용 방식으로 하면 단점은 일단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 안 판다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거죠. 비민주적이다. 항상 수용은 비민주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단점, 자,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데 그냥 뺏는 거 아니죠. 사전에 현금 보상을 먼저 해줘야 돼요. 즉 보상을 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역의 넓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한두 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즉 수용 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점이라고 그래요. 몇 천억씩 되는 보상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싹 수용해가지고 공사해서 택지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요. 다 똑같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도시들, 일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런 데는 건물 뒤쪽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개발이 된다. 이런 획일적인 개발의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제도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보상금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전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것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개발되니까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형지라는 것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울 거고요.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보상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이런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런 자들을 다 공공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공부문이 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개발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자, 환지할 때 환자 요게 키워드가 돼요. 우리 환지할 때 환자는 뭐를 얘기할까요? 환장할 때 환자 그런 환자가 아니고요. 환자는 바꾸는 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은행 가서 돈 바꾸는 걸 환전한다 그러죠. 환전하듯이 환지라는 것은 토지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언제 하는 거냐? 자, 이거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쌀 때, 땅값이 너무 비싸고 수용이 안 될 때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수용 방식은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 땅값도 비싸면
더더군다나 수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하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래서 뭐 개발구역 안에 농지나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A, B, C 뭐 등등 이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해요. 그래서 일단 이 동의를 받아갖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환지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을까요? 싹 수용해서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하니까 동의받을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발법에서 동의받는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이제 공사예요. 공사가 다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교환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자, 공사가 끝나갖고 땅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수용 방식처럼 일반에게 분양해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공사가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토지를 교환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하게 공사하기 전에 종전 토지와 공사 후에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더 쉽게 얘기하면 흔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저 환지 방식은 수용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하죠. 동의받아갖고 하니까 보상금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보상금을 확보할 필요 없다.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되겠어요? 단점. 자, 이 동의가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이 동의를 해줘야 사업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뭐 개발합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지. 꼭 안티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구워 삶으려면은 좋은 데 보내줘야죠.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뭐 관광지 막 구경시켜주고 그래요. 그러다 그 중간에 관광버스 어떻게 돼요? 뒤집힙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한 방에 정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관광버스 뒤집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이거예요. 음모론. 그래서 아무튼 또 믿으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받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지연되고요. 어떻게 꾸역꾸역 동의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래요. 나중에 새로 만들어진 땅으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구속돼 있는 땅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 좋은 땅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지를 바꿔줄지 이 절차가 수용 방식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이게 환지 방식은 또 단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은 장단점이 서로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수용 방식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보상금 확보가 어려운 거고요. 거꾸로 환지 방식은 보상금에 문제는 없는데 오래 걸린다, 복잡하다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거꾸로고요. 어차피 환지 방식은 나중에 새로 만들어진 땅을 토지 소유자 다시 돌려받죠. 그럼 누가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 개개인이 사업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기들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하고 끝나면은 새로 개발된 토지로 교환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각각의 개념들이 이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수용 방식은 공공,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강제적으로 뭐해서 한다?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강제적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은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하죠. 그리고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 개념 일단 이해가 되면은 개발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개발법 끝, 정비법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이제 개발 사업의 절차에 관해서 우리 하나씩 볼 거고요. 자, 일단 388페이지 총설. 그 총설에서
1절의 재정 목적은 뭐 좋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합니다. 2절 용어 정의.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저 여기서 개발 사업 합니다. 구역을 정했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줄여가지고 개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밑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그다음에 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럼 단지나 시가지의 조성, 그걸 다른 말로 택지를 개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옆 페이지 가보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어디서부터가 이제 개발 사업의 절차입니다. 일단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요. 개발 계획을 수립. 그러면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자, 이하에 나올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또는 기준 또는 방향 제시다라고 하고요. 자,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해서 무슨 기능을 갖는 신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으로 수립하고요. 자, 그럼 개발 계획에 따라서 자, 여기서 개발 사업 합니다.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 자, 이게 원칙적인 절차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그 옆 페이지 389페이지 보세요. 자, 1절 개발 계획의 수립. 그러면 사업의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계획들이 또 엄청나요.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계획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은 거기다 그냥 쓰세요.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전반이라는 게 모든 거죠. 개발 사업에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침은 기준 또는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관한 지침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개발 사업은 무조건 무슨 계획대로 하겠어요?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대로 개발 사업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 계획의 수립권자 안 봅니다. 자,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지정권자는 그럼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누가 지정권자냐? 요거는 좀 이따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의 계획, 즉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역시 의무예요. 자, 누가 수립하래요? 맨 앞에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요. 자, 언제 수립해야 돼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말의 의미는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계획부터 수립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의식하게 선계획 후개발. 그래서 당연히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단서 보겠습니다. 다만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여기서 공모라는 것은 공개 모집을 얘기해요. 자,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자, 여기 어떻게 멋지게 개발시켜 볼지 개발 계획 안을 공개 모집한다 그래요. 공개 모집 공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개발구역 지정 후에 그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선계획 체계 예외를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긴데요. 자, 이런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 자, 이게 또 아주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논점이 돼요.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유는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5번. 아주 귀신같죠. 1번부터 5번까지 5개짜리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26회
단독 기출인데요. 그럼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 선계획의 예외.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개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지역이래요? 자연 녹지. 동그라미 2번은 생산 녹지. 동그라미 3번은 도시지역, 외의지역. 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비도시라고 그러면 되죠. 비도시. 그러면 자, 이 세 개만 봐요. 그럼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자, 이 지역들은 녹지나 비도시 다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원래는 다 보존하는 곳이요. 그럼 보존하려면 토지용에 대한 규제, 행위 제한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센 거죠. 행위 제한을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돼요. 그러면 행위 제한이 세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 그죠? 토지용 가치가 없으니까 결론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땅값이 싼 곳이다 그죠? 그 쭉 따져본 게 결론이 땅값 싼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들은 땅값 싼 곳인데 또 땅값 싼 곳 이렇게 쓰면은 좀 무식해 보이니까 좀 유식하게 써요. 미성숙지라고 그래요. 미성숙지. 자, 혹시 미성숙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학개론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땅값 싼 곳 요걸 좀 유식하게 뭐라고요? 미성숙지. 아직 개발이 안 돼갖고 땅값이 싼 곳이다. 그러면 자, 이런 땅값 싼 곳에 원칙대로 개발계획부터 먼저 수립해갖고 뻥 터뜨려요. 자, 이 지역을 무슨 명품 신도시로 개발시킵니다. 그러면 투기 세력들 싹 투기해놔갖고 나중에 구역 지정할 때 가면 이미 어떻게 될까요? 땅값 다 올라가 버리죠. 몇십 배 뛰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땅값 싼 곳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딱 묶어둔다 하기죠. 땅값을 오기 전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이 개념이 뭐라고요? 땅값 싼 곳, 좀 유식하게 미성숙지 이런 데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 거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자, 얘도 별표. 그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저희 동의 받는 거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에서는 일체 동의라는 게 없어요. 환지 방식. 그래서 지정권자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칩니다.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 최초로 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동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정한 동의 요건만 갖추면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는 다 같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인데요. 자, 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요게 이하에서 2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개발법에서 3번 나요. 3번 나오니까 이 분수 이거 애우지 마시라고 그래도 귀신같이 다 외우는 거죠. 다 외워가지고 옛날 시험에서는 분수 갖고 바꿔갖고 물어봤어요. 분수 갖고 장난쳐서 물어봤는데 요새는 이 분수 이거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안 바꿔줍니다. 분수 갖고 바꿔갖고 물어보면은 다 맞춰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분수 갖고 장난쳐서 물어보는 그런 때는 지나갔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럼 요새는 이제 뭐 갖고 물어보냐? 중간 글자. 자, 우리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와 동그라미 쳤죠? 와 엔드입니다. 그 말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고요. 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또 받아라고 얘기죠.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중간 글자를 또는으로 바꿔줘요. 그럼 또는 하면은 뭐겠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해서 받아라고 얘기죠. 근데 절대 우리 공법에서 분수와 분수의 연결이 또는으로 하는 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엔드입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이 분수 이거
딱 요거는 맡겨주고요. 중간 글자 또는으로 딱 바꿔갖고 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는 분수만 딱 본단 말이에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아 좋다 맞다 딱 해놓고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면 다 틀리죠. 시험지에 비가 내린다 그래요. 비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주는 게 분수 갖고 주는 게 아니고 뭐 갖고 준다고요? 또는. 그래서 항상 이거 처음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분수와 분수는 무조건 뭘로 한다고요? 엔드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라. 무슨 방식일 때요? 환지 방식일 때.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요? 자, 환지 방식일 때 동의 받는다. 이거는 잘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할 때 동의를 받는 거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지 방식은 이 동의를 받아야만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수립 기준.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쫙 밑줄. 그 맞도록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부합한다 그래요.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개발계획보다 더 상위계획, 높은 계획이다 그 얘기고요. 이런 높은 계획에 맞도록 수립해라 하는 건데요. 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첫 주에 배웠죠. 국토법 첫 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한 4주 만에 다시 보니까 상당히 얘들 반갑죠.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를 이용개발하기 수립하는 계획 제일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앞에 이 광역자 붙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장기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니까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발전 방향, 즉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봅시다. 정책만 내놓는 거죠. 정책계획. 그리고 이 정책을 받아서 결정,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요거 순서대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순서가 그대로 계획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즉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장 상위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광역도시계획. 제일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을 따로 배우고 있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원래는 이 세 개 중에서 무슨 계획의 내용이 될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6개. 용, 기, 도, 지, 입. 자, 용, 기, 도, 지, 입.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쭉 외웠죠? 그럼 용, 기, 도. 도자가 뭘까요? 도자. 이게 또 앞글자만 따서 외울 때 맹점이죠. 그래서 용, 기, 도. 도자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사업도 다 무슨 계획의 내용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그런데 국토법에 직접 규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그냥 개발법으로 빼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발사업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더 위의 계획인 무슨 계획에도 다 맞아야 되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라. 맞도록 수립해라 그 얘긴데요. 자, 여기 이제 법률의 위계질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도시개발법은 국토법에 따른 이런 계획에 맞게 수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토법하고 도시개발법 한마디로 뭐가 더 상위법이다. 국토법이 상위법이다 그죠. 그래서 국토법의 이런 계획들에 다 맞게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의 위계질서 갖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일단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을 정합니다. 자, 이 개발구역의 지정. 자, 이거부터는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두세요.